일부다 처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남자들이 정욕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최근 몇 년 동안 부잣집 집안의 다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연예 뉴스에 댓글란을 잔치하듯 읽다가 부잣집 미녀들의 음모가 드러나자 갑자기 오늘날에도 많은 아내를 두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의 여성들 간의 경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웃기고 슬픈 고대, 일부다 처제의 유산을 반영하는 듯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결혼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일부다 처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성이 본능적으로 정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글은 고대 중국에서 일부다 처제의 기원과 발전을 분석하여 일부다 처제가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남자들이 정말로 정욕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고대 중국 사람들이 황제와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일부다 처제를 암묵적으로 수용한 이유와 그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결혼법은 일부일 처제를 강조했지만 왕자와 귀족들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예절에서의 아내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고대에는 남자가 아내를 한 명만 가질 수 있었지만 배우자로는 첩을 여러 명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첩이 총애를 받더라도 본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두 아내를 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와 첩의 지위와 법적 권리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실에서만 밝은 붉은색을 입을 수 있었고 황제와 첩이 죽은 후 매장 장소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대청법전에서는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이며 같은 몸을 공유하고 후궁은 후궁이며 남편만 만날 수 있다. 귀족과 천한 자는 구별되며 혼동될 수 없다. 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일부다 처제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성별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남자가 실제로 동시에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남성의 정욕 때문일까요? TV 드라마에서 남자들은 종종 집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이 퇴색하고 다른 여성의 아름다움에 유혹을 받아 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남성의 정욕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체제의 출현과 지속은 긴 과정이며 특히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일부다 처제와 같은 체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시 사회의 끝자락에 있는 가부장적 시족 사회에서 시작되어 노예제와 봉건 왕조의 계승을 거치면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왕조의 변화를 거치며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단순히 남자의 정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역사 속 많은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가부장적 시족 사회. 근본 원인은 경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정치나 지위와 같은 요소가 아닌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적 변화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사회 계층이 출현했고 사회 구조가 원시 사회처럼 단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적 소유권이 발달하고 가부장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남성은 튼튼한 신체를 갖추고 있어 가족의 경제적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남자일수록 아내를 더 많이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현상이 되었고 일부다 처제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류계층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상속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식은 체스말이나 신복으로 활동했습니다. 상속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상류계층은 첩을 광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의 소유욕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손을 이어가는 목적을 달성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냈다. 고대에는 첩관계가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일부다처제는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고대에는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상나라에서도 많은 귀족들이 축복을 빌기 위해 첩을 두었습니다. 갑골문에 새겨진 기록은 첩을 물에 빠뜨리거나 끓이는 것과 같은 잔혹한 행위가 그 당시 남자들이 비를 기원하거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물로 아내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갑골문에는 인신공양에 대한 기록이 1992건 있는데 총 13,052명이 기록되어 있고 연루된 사람의 수를 기록하지 않은 기록이 1,145건 있어 아직은 연루된 사람의 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귀족들은 많은 아내와 첩, 노예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부다처제에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남자를 위해 더 많은 자식을 낳아야 할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난감과 희생양으로 행동하는 셈입니다. 일부다처제의 관행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다처제가 수천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계층 형성이든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경제적 목적이든 경제는 언제나 일부다처제의 실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 즉 남성의 정욕이라는 말의 기원과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의 정욕은 타고난 것인가? 사실 이러한 개념의 형성은 장기간에 걸친 일부다처제 관행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자연 속의 대부분 유기체는 일부다처제를 실천하고 있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남성을 남성과 동일시하며 남성의 정욕은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부다처제의 탄생과 실천이 근본적으로 남성의 정욕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 기사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학자 버스와 슈미트는 1993년에 미국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이성과 얼마나 많은 접촉을 하기를 바라는지 물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성은 평생 동안 최대 18명의 파트너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여성은 최대 5명의 파트너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진화는 오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대 남성의 사망률이 사냥 활동으로 인해 더 높았고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생식 주기가 제한된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아 일부다처제를 이룰 수 있는 타고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존과 번식에 대한 본능이 이미 유전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욕망이란 사실은 실제로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려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단순히 욕망에 기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무시하고 본질만 보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결국 우리는 현대적 관점에서 고대인의 역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더 이상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도덕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지하고 정욕적인 본능을 제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이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예의와 의로움으로 끝맺는다 라는 말의 의미와 정확히 같습니다. 합리적인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원시 단계를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다처제는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외에도 다른 형태의 결혼이 인간의 결혼제도 진화의 역사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역사 문서에서 몇 가지 이상한 결혼 형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혼으로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왕족에서 흔합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많은 왕족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가문의 재산이 항상 자신의 성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근친 결혼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부다처제를 설명할 때 그 근본 원인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면 유전병에 걸리기 쉽다. 두 번째는 유괴에 의한 결혼입니다. 한쪽이 돈을 지불하고 다른 쪽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딸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후진 지역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가족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직접 그 집으로 가서 신부를 강탈하기도 한다. 여성을 이처럼 철저히 상품화하는 관행은 오늘날에도 일부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남편과 형제 간의 결혼으로 소수 민족 사이에서 더 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해벌런드는 그의 저서 컬처럴 앤스러팔러지에서 형제간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과부와 그녀의 자녀에게 사회적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이 그녀의 성적 권리와 미래,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본질은 재산, 권리 및 기타 요소의 상속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결혼이든 그 탄생은 본질적으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는 인간의 결혼 형태나 제도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인들 역시 선물과 지참금의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과 돈의 얽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며 이것이 결혼 생활의 순수성을 잃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나 현재나 일부다처제든 결혼은 결코 경제의 제약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걸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